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한 분을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멀리 대구까지 이렇게 한 걸음에 또 주말이신데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책을 직접 집필을 하고 책을 내신 작가님을 제가 정말 모시고, 책 제목이 가슴이 제가 두근두근대고 있는데, 나는 임대인입니다. 책의 저자 박완규님을 직접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2일에 나는 임대인입니다 를 이제 출간한 임대사업자 겸 직장인 네. 박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 또 이렇게 대구까지 와서 감사드리고, 네. 잠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사전 미팅도 좀 하고 했었는데, 네. 너무 제가 원했던 책이고,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자 하면서 이런 책이 참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은 공략집이라고 그러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누가 딱 정리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책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직접적으로 작가님이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주셔가지고, 네. 혹시나 같이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책을 먼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시간을 날짜를 보자고 해서, 이제 오늘 추석 전주에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이 이렇게 또 얼추 저희가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또 작가님 나오셨는데, 제 영상을 오늘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해당 영상에 내가 이 책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분을 작가님이 직접 정말 임대사업자를 원하시는 분도, 또 하고 있는 분 관련돼서도 이 책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나중에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이 책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제가 10분 선정해서 작가님이 직접 배송을 해드리는 걸로 이벤트를 오늘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제가 첫 번째인데,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산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지금 대세 상승기 피크 시점을 이미 피크를 지나서 이제 막 하락받는다, 조정받는다, 뭐 전문가들은 뭐 이제 나와서 끝났다, 부동산 끝났다, 이렇게 뭐 지역도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통한, 특히 또 임대사업 관련된 책을 집필하시고 책으로 내게 된 이유, 뭐 본인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임대사업 이제 한 지는 12년 차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산이 급등하는 시기를 지나서 지금 자산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그 대출 금리도 오르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임대사업은 그런 이제 자산 급등기나 하락에 상관없이 뭐 꾸준하게 이제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산이 좀 좋은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형 대출이 너무 이제 이자가 높아서 월세로 지금 전환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그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낮아진 뭐 자기가 원하던 그런 집을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갭 투자로 계속 전세를 운영하는 분들도 한 채나 두 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사업, 그러니까 뭐 월세 이제 수익형 투자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제 임대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책이 사실 없었어요. 저도 네. 그런 책을 되게 원했는데, 책을 저도 좋아하고 많이 읽지만 이런 책이 없어서 제가 직접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임대사업에 대한 이제 임대인이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뭔가 먼저 뭐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또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심리 자체가 완전 꺾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사전 미팅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공부를 우리는 이 시점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 자체가 완전 꺾이다 보니까, 뭐 지금 해봤자 뭐 가격이 낮아지고 떨어지는데 무슨 공부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하는 것 자체도, 지금 공부하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건물주로서 내가 월세 받는, 내가 간물주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정말 저는 좋은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이제 완독을 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뭐 시세 차익형이 있고, 이제 월세 수익형,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쪽이 있는데, 근데 이 수익, 그러니까 월세 흐름이 발생하는 이쪽 부동산에 거의 전념을 하셨다, 이쪽에 집중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에 집중하신 그런 계기, 또는 뭐 이렇게 월세 수익형만 하다 보니까 장점, 단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월세 수익형 그 부동산에 집중한 건 아니고, 네, 그 지금보다 더 이전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너무 이렇게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폐해가 이제 많지 않을 때 해봤는데,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본인한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양권 투자를 몇 번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시세 차익은 발생을 하지만 그 시세라는 차익이 그 결정되는 게 어쨌든 매도인이 있어야 그 시세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이제 메커니즘 보면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그만큼 시세가 이제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월세 월세 수익형 투자는 그 수익률이 사면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아파트가 원하는 내 수익률이 뭐 9%다, 10%다 있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월세 금액은 이제 딱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이제 집만 혼자 월세를 너무 높게 받을 수는 없고 시세가 있는데 그 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가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가격의 매수를 희망한다 그러면 실제 그 가격에 사게 되면 그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1년 후에는 우리가 연수익률을 따질 때는 내가 만약에 10% 수익률을 목표에 두고 월세를 뭐 4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에 사야 될지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금액에 사게 됐을 때는 이제 수익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시세 차익형 투자는 그 수익률 자체가 내가 팔았을 때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지금 현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황금성 좋은 뭐 투자를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 시기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권 투자를 몇 번 해보고 나서 그런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시세 차익형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한테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월세 수익형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나 조정 시점에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커졌을 때는 대출이나 뭐 다른 이제 외부 뭐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또 계속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정도 이상 이제 어느 정도 변곡점을 지나고 나니까 월세 흐름이 이제 이 정도 계속 갖고 가면은 자산을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이제 구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시점에 좋은 물건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아마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비슷한 투자를 했던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보면 네. 그 시세 차익형 투자로 많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서는 네네.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렇죠. 늘어나는 시점이 자체가 너무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차익을 얻는 그런 시간은 엄청 빠를 수 있고 금액은 클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도인한테 그 내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래서 버틸 수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임대사업 뭐 운영하는 그 시간이 뭐 한 1, 2년으로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세 차익형 투자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5년에서 기본 10년 정도는 10년, 네네. 해야 그래도 이게 임대사업으로서 뭔가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주에도 저도 이제 그 한 건 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하신 게 혹시 아파트인가요? 네, 저는 아파트. 이제 지금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이제 예전보다 그 가격이 조금씩 하락돼서 또 좋은 물건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좋은 물건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한 채 두 채 늘려갈 생각인데 저는 지금 5년 안에 그 12채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5년 안에 12채면 1년에 한 2채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본격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천천히 가는 이제 투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제 크게 하는 투자보다는 지금 있는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를 만약에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 1년에 한 채나 두 채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하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조금 지금은 이렇게 뭐 좋은 물건을 더 이제 세심하게 보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 집중하신다고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가격대라든지 평형대를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될까요? 그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제가 이제 투자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보통 수익률을 이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1억 이하의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평수는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거는 15평에서 17평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평수의 아파트를 이제 딱 단지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매집을 할 때 내가 동호수를 아는 그런 이제 단지일 경우에는 저도 네이버 부동산 계속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서 좋은 매물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보는데, 사실 이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한 단지를 봤을 때는 이게 좋은 동호수가 나오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가격 따라서 이렇게 뭐 지역을 분산해서 보다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매입을 하면은 한 개의 단지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17평에 15평 정도, 그리고 이제 1억 이하, 그리고 수익률은 보통 9%에서 10%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오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입가를 이제 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한 것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이 정도 가격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락을 달라. 계약금하고 바로 넣어주겠다. 네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계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채씩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월세, 1억 아파트 월세 40, 50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을 건데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신 그 40, 50에서 언제 부자 되냐 이렇게 또 그렇죠. 생각하실 분들은 시간의 그 버팀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가든지 뭐 월세 수익형 포기라든지 갈 건데, 오늘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게 초반에는 오래 걸린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네. 꾸준하게 좋은 매물을 매수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미미하겠죠, 월세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하게 그 돈만 받아서 잘 모아서 또 1년에 한두 채씩 우리가 또 매입을 할 수 있다.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빨리 가는 방법, 부자가 빨리 되는 이런 방법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월세 수익형 안 되게 말은 생각은 쉽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말만 들어도. 내가 회사를 안 가고도 건물 통해서 막 월세를 몇백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했을 때는 또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안 될 것 같아, 10년 나는 안 돼, 이런 심리가 더 많은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여기 한번 몰입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이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임대사업은 팔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래 보유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얻는 것이다. 오래 보유할 물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 네. 우선은 아까 제가 이제 매입하는 이제 방식이 네네. 아무래도 수익률을 따라서 이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1년은 보유를 해야 그 수익률이 이제 달성이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그렇게 쓴 이유는, 월세 수익형 투자는 어쨌든 많은 물건을 꾸준히 오래 보유해야 수익이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우선 저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세 차익형 투자하고 월세 수익형 투자가 이제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개라고 보지는 않고, 저도 언제든지 또 시세 차익형 투자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도 지금 실제로 보유한 물건지가 갑자기 가격이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외지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호재가 발생하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기에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는 뭐 향후에 얼마가 이제 오르겠다 이런 거보다는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아파트를 봐왔고,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있고 뭐 비싸고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산다 이거보다는, 이 아파트를 사면은 월세를 이만큼 받을 수 있고 수익이 이 정도 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학군이 좋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되게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면 아무래도 월세가 높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당하게 월세가 높은 이제 아파트 적정한 가격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제 좀 뜬구름을 잡는 그런 호재 때문에 이제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호재 때문에 월세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 호재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발령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제 월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거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형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이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유세도 그렇고 이자 비용도 네. 그렇고 워낙 지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보유를 많이 오래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산에서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제 뭐 비용을 충당해야 되거든요. 직장을 뭐 다닌다든가.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그걸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 차익형하고 월세 뭐 수익형하고 이제 다르다고 보진 않고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물건은 뭐 향후에 봤을 때는 또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오래 보유 이제 할 것 같은 물건은 이 투자자들이 눈이 또 비슷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좋은 그 아파트 이제 동호수가 나오면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이런 저하고 비슷한 이제 투자자들이 다 같이 몰리거든요. 올해 매입할 생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반드시 가격이 향후에 오릅니다. 네, 그리고 좋은 물건이고요, 그런 게. 그래서 임대 사업은 이제 팔면서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사면서 수익 내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오래 버틸수록 향후에 시세 차익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요런 임차인들은 나는 많이 겪어보니까 계약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혹시라도 십몇 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임차인 뭐 이런 분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우선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10년 이상 하면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하나의 그 사례가 있는데 네네. 최악인가요? 그게? 최악은 아니고요. 그 임대 계약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저는 보증금을 좀 높게 받는 편이거든요. 시세보다는 월세를 좀 낮추는. 네, 그래서 보증금을 네. 보증금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금력이 있는 그 임차인을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월세도 체납률이 떨어지고. 근데 계약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보증금을 좀 조절해 줄 수 없냐, 좀 깎아줄 수 없냐 이런 분들하고 몇 번 계약을 해봤어요. 네. 근데 100% 월세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그 보증금을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깎는다든지 조정하려고 하는 분들하고는 아예 계약 자체를 제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임대사업 하는 분들한테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써놨는데 임대사업 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임차인들한테 이제 너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실 칼자루가 보증금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증금만큼은 최대한 이제 많이 받을수록 좋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하나의 원칙처럼 보증금을 처음에 계약할 때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좀 계약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임대인마다 좀 다른데 어떤 임대인 분들은 법인하고만 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하고 깔끔하다고. 그러니까 월세 부분에서 깔끔하고 바로바로 깔끔하게 회사에서 그렇죠. 입금이 되니까 월세가. 네, 월세 체납률도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인하고만 또 계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외국인들 관리하는 그런 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소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그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한국인하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인 거죠. 합숙소처럼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왜냐면은 사실 그 임대인분들이 외국인하고 잘 계약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런 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런 오히려 틈새 네, 시장을 그렇죠. 노리는 네. 분들이 있네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임대인들마다 다른데 네. 저의 경우로 보자면 그 두 가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계약하고 안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이제 외국인하고 뭐 그거는 취향 나름이에요. 근데 법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법인 인격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격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명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아무래도 그 법인이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법인 계약하게 되면 임차인이 실제 사용자가 아무래도 집을 좀 험하게 쓰는 그렇죠. 좀 경향이 많아요. 네네. 저도 몇 번 법인 계약 해보니까.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외국인일 때는 저는 좀 피하는 편인데 종종 이제 뭐 불법 체류 때문에 이제 추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뭐 강제로 개문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짐을 다 끌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네네. 개문하는 즉시 형사처벌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 생활 식습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집 자체가 한번 외국인을 주게 되면 계속 외국인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뭐 외국인들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 고기를 많이 이제 육류를 많이 그 먹는 그런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 자체가 그런 그 아무리 이제 환풍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냄새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배어 있을 수 있어서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개인적인 취향에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뭐 이렇게 그 비하하거나 이런 그렇죠.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외국인만 또 계약하는 분도 있어요. 그 네. 틈새 시장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 그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이제 최악의 임차인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네. 체납이죠. 월세 체납. 네, 월세 체납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걸 빨리 깨달아가지고, 보증금에 대한 위력을 빨리 깨달아서, 네. 뭐 엄청나게 이제 그 좀 속썩인 경우는 그렇게 없었어요. 기억나는 경우는 없고,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월세만 잘 내면은, 보증금이야 처음에는, 뭐, 네네. 내 돈도 아니고, 뭐 갖고 있어봤자 내가 써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못 주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몇 번 월세가 이제 체납이 되고 하면은 이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만 원인 임차인하고 1000만 원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하는 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보증금이 클수록 자기 보증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 시설물을 아무래도 쓰더라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만약에 100만 원인 그 이제 보증금일 때 월세가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 임차인은 뭐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내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이 임대인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월세 체납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보증금 다 깎이고 나가달라고 이사비까지 준 경우는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그 보증금을 그 이제 높여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사고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월세 체납으로 그렇게 뭐 고생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초반에 계약했던 분인데 보증금 관련돼서 약간 조절을 해달라고 했었던. 그렇죠. 역시나 그게 이렇게 그쪽으로 가네요. 문제가 네. 가버리네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 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특이하게 넣는 게 이제 그 몇 가지 없는데 애완동물 때문에 저는 예전에 많은 고통을 제가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애완동물 관련돼서 한번 집 자체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동물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지만 제 여기서 키우는 거 왜냐면 다른 분들께도 또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인 개는 조용하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인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은 밤에 시끄럽다고 이제 자꾸 전화가 오고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그 뒤부터는 아예 저는 그렇게 완전히 제외해버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너무 어리신 갓 이제 20살 되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계약을 했는데 요런 사례, 그러니까 보증금이 낮았고 사람이 또 계속 친구들이 바뀌는 거죠. 오늘은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한 달 뒤에는 자기 친구한테 넘길게요 해서 바뀌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 상황인데 나중에는 그냥 그들의 합숙소가 돼버렸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밤에도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또 술 마시고 또 컴플레인이 막 똑같은 이런 경우에서 왔을 때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학생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신에 부모님 동반해서 왔을 때는 이제 연락처가 정확하게 있고 부모님이 월세 내주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불특정한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안 받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완동물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뭐 고양이든 뭐 이렇게 강아지가 됐든 안 된다고 저는 그 두 가지를 항상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임대인이 이 임대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임대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애완동물 관련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그 월세 체납 부분 되게 신경 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그 고유 권한 그 몇 안 되는 권한이죠. 그거밖에 없는 임차인을 선별해서 받는 거는 이제 어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만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만 임차하는 임대인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사업적인 면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취향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이제 뭐 만약 공실이 생기면 이제 부동산에 방을 이렇게 내놓거나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뭐 방을 보여드리고 세입자분이 이제 여기 마음에 든다 했을 때 가계약금을 보통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먼저 받지 마라. 보통 방을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 받고 이제 시간 맞춰서 계약서 쓰고 잔금 날짜 잡고 보통 이렇게 하는 요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저처럼 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좀 쉽게 우리가 네. 이런 부분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네. 적어놓으셨는지. 우선 저는 이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가계약금 먼저 안 받는 게 이제 제 원칙인데 그게 이제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가계약금 금액도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룸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에 가계약금 뭐 10만 원 아니면 뭐 5만 원 그렇죠. 이렇게 받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그 보증금을 가계약금을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문제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그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 배상을 그렇죠.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가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이제 받았는데 실제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게 내가 좀 계약하기 싫은 임차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 계약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200만 원을 내면서 그렇죠. 계약을 파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원룸이나 이렇게 빈번하게 그 임차인이 바뀌는 그런 그 임대 물건에는 사실 그렇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또 있어요. 소액이고 이런 네, 부분은 소액이고. 원룸 그리고 원룸도 뭐 5만 원, 10만 원 받았다가 그 돈도 사실은 그렇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내가 마음고생 할 것 같고 뭐 좀 더 피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임대인이. 그렇죠. 그분하고 계약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 금액 배액 배상하고 이제 얼마든지 뭐 파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을 높여 받으면서 이제 우량 임차인을 이제 선별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약금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이제 먼저 가계약금을 받게 되면 이제 계약 파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계약금 자체가 발목 잡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이게 계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마음고생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계약 파기하는 게 정말 그 마음 편합니다. 그런 느낌이 사람마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마음 편히 계약을 파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임차인들은 뭐 시간이 이제 걸릴 수는 있어도 들어올 사람은 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계약 아니면은 내가 뭐 이제 다른 계약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계약금 부분은 좀 이렇게 뭐 원룸하고 소형 아파트하고 이렇게 다르게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거는 그 가계약금을 먼저 이렇게 받기 전에 일단은 한번 공인중개사에서 한번 만나서 그렇죠. 네. 대화도 해보고 네. 어떤 분이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죠. 네, 임대인마다. 거기에 부합하면 이제 그때 바로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시네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까 공인중개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하고 보통 이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취향을 아니까 다 아시죠? 네. 웬만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소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사실 가장 1차성이 저 대리인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한번 사실 또 이렇게 필터링을 가서, 해주죠. 네, 해주고 진짜 이분은 계약 잘 할 것 같고 뭐 괜찮은데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 불안해가지고 가계약금 넣겠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개사가 받아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상황별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부분은.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계약 파기에 제가 방점을 둔 거거든요. 맞습니다. 파기를 이제 할 걸 염두에 두면은 가계약금을 안 받는 게 나중에 마음 편하게 또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특히나 이제 작가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10년 이상 했던 분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있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나중에 이제 임대사업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저런 사람도 있어. 와 저렇게 돼서 고생을 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저는 혹시라도 추후에 내가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물론 이제 우량 임차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내 원칙과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먼저 필터링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시거나 나만의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이분도 얘기 들어보고 저분도 얘기 들어보고 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내와 상황과 성향에 맞는 임차인과 오랫동안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에 맞도록 내가 그쪽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겁만 먹지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처음 하시다 보면 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근데 그쪽으로 너무 또 편향적으로 이렇게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케이스도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런 케이스에서는 저런 분과 이렇게 안 받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만의 그걸 저는 축적하는 것이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그때 핵심이라고 보는데 나만의 경쟁력 있는 임대인이 되기 위한 무기 5대 원칙이라고 이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를 보통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의 가장 큰 적은 공실이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한두 달이나 빠지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대 원칙을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벽지하고 장판은 소모품이다.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그거의 원상복구에 대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수리하고 보수가 다 끝난 다음에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임대인이 봤을 때 수리나 보수가 좀 미비된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임대를 안 놓는 게 좋고 다 끝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일러 요즘에 또 보일러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는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두고 7년. 네, 7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임차인이 이제 그 뭐 보일러 잘못 건드려서 이제 고장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보고 7년 정도 되면은 소모품 갈다가 아예 교체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소모품 중에서도 뭐 빈번하게 하는 건 미리미리 교체를 하든가 그래서 7년 정도를 이제 보고요. 네 번째로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건 무조건 이제 그 임차인이 어쨌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특약을 맺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관리 소홀까지 임대인이 다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하는 시점에 아예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그 이제 부담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정해놓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뭔가 이제 소모품을 바꿀 때 교체를 할 때는 최대한 좋은 걸로 이왕 한번 바꾸는 거 우리 집에 내 집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5가지 원칙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뭐 핵심되는 부분은 그 임대사업을 하면서는 벽지하고 장판, 벽지 장판 지금은 제가 다 직접 시공을 하는데 네. 이 벽지 장판만 임대인이 좀 배워서 하더라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벽지 장판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임차인들이 이제 뭐 2년, 3년 정도 오래 거주하시면 되게 고마운데 거주하는 만큼 벽지나 장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훼손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거 원상복구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걸 내가 고쳐준다. 내가 나중에 이분들 다 나가면 싹 다 같이 그 고쳐준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면은 그 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리고 공실률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집이 이제 조금 낡아 보이거나 그러면 공실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만약에 이제 뭐 2팀, 3팀 다녀갔는데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 그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직접 물어봐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이게 계약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장판만 좀 새로 해주면 계약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도배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네네. 그 부분만 해결해줘도 이제 공실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뭐 이 지역에 그 특수하게 임차인들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 생기는 공실은 어쩔 수 없지만 임대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실은 저는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공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고 대신에 이 집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캐치해가지고 내가 이제 바꿔서 이분들을 이제 내 임차인으로 끌어들이냐는 도배 장판만 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보통 매일 그 소형 아파트 매일 하면은 이제 오래 거주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깨끗한데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 그렇죠. 많이 싼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모노륨 1.8T짜리 모노륨 보통 시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시장에 가서 끊어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집 분위기 확 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벽지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소폭 53cm짜리 소폭 벽지인데 이게 소폭도 요즘엔 되게 잘 나와요. 실크 분위기처럼 이쁜 그런 벽지가 많이 나와서 네네. 그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만 해도 이 임대사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이제 전문 도배사나 그런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맡기더라도 그냥 내가 해본 상태에서 맡기는 거하고 그냥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또 다른 게 도배 그 하나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도배를 잘 모르고 안 해봤을 때는 덧방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한다는 거를 그때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또 그쵸. 떼지도 않고 네.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덧방을 이제 하는 거하고
기존 벽지 다 뜯어내는 거하고는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커요. 왜냐면은 우리 보통 도배 맡길 때 덧방하면은 도배사들이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떼어내고 해달라고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거든요. 힘들죠. 해보니까. 네. 근데 그걸 몰랐을 때 도배를 맡겼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임차인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도배지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막 맞아요.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덧방을 계속 하니까 그 도배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냥 임대인이 맡겼을 때 도배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도배사분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기존 벽지가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시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시공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임대인이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공을 하면 다 뜯어낸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죠. 네.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만약에 맡기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벽지 상태를 봐서 아 이거는 덧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비용을 좀 더 주고서라도 이제 기존 벽지를 다 뜯어내고서는 이제 시공을 맡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임대인이 그런 그 능력이 커질수록 내가 도배하고 장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시공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취향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벽지를 통해서도 여기에 이제 내가 좀 젊은 임차인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인테리어 벽지를 함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을 선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구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입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보면은 이제 그 세면대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는 경우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거 다 제가 잘라내가지고 그거 그 관리사무소에 버리면 3,000원 스티커 붙이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버리고 세면대 이쁜 걸로 해서 이제 딱 놓는데 와 그것만 해도 분위기가 맞습니다. 최고예요. 네. 그리고 또 욕조는 제가 사실 그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고 거기다 방수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욕조를 오히려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 그 여기서 안 가고 그렇죠. 네. 욕조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일 그 페인트처럼 욕조 코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페인트가 따로 나오는데 그것만 한번 시공해도 한 제가 볼 때 3년 정도는 진짜 새 것처럼 그 욕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공실을 줄일 수 있을까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얼마만큼 그 자기 이제 임대 물건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실은 분명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이제 도배장판 시공한다고 방금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임대인이 도배장판 시공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되고 공실률도 줄어들고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시도를 저도 해봤었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제대로 뭐 시도를 안 했거나 열심히 안 해서 그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도배 특히 장판도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러면 배워서 어디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우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팁을 알려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저희 그 화장실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빼러가지고 신문지를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붙이는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감을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 도배를 만약에 시도하는 분들한테 그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인터넷으로 풀 바른 벽지를 이제 팔거든요. 풀을 아예 발라줘가지고 이제 팔아요. 근데 도배를 처음부터 방 뭐 2개나 3개를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고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풀 바른 벽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벽지 시공을 하는 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본인이 제가 봤을 때 몇 번 이렇게 뭐 신문지로 연습을 하든 하고 풀 바른 벽지로 방 한 칸만 해보면 좀 감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사실 도배 다 직접 했거든요. 집에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도배할 때 풀 이렇게 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드리고 했었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 이게 사실 도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천장도 지금은 하지만 천장은 좀 연습이 필요하지만 벽지를 한 칸, 이제 방 한 칸, 2칸 하는 거는 그 연습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풀바른 벽지를 제가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풀바른 벽지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은, 그때는 이제 직접 뭐 한 롤, 2롤, 저는 박스채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구비했는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도배를 해보면, 바르는 게 일이 아니고, 이제 부수, 그러니까 풀을 이제 개 갖고 바르고 그 뒷정리하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요즘에 시중에 그 국내에서는 제작이 안 되는데 이제 해외에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풀 바르는 풀 바르는 기계가 있어요. 소형.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그게 또 수요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거였다가 요즘 올 스텐으로 된 그 풀 바르는 벽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크호스님하고 저 같은 임대사업자 카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도 직접 그 이제 도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풀 바르는 벽지, 그러니까 풀 바르는 기계를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풀 바르는 기계 자체가 그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기계에다가 넣고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풀이 발려서 나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풀 바른 벽지를 이제 기성품으로 사가지고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도 쌓이고 하게 되면 풀 바르는 기계 소형으로 해서 수동으로 한번 사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뭐 집이 그런 그 벽지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풀 바르는 기계 정도는 하나 구입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장판 시공은 사실 뭐 딱히 이렇게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당으로 이게 폭이 183cm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83 하면 딱 한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제 미터당으로 끊업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할 때 이렇게 겹쳐가지고 쫙 잘라서 그 깜짝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 그 용착제라고 해서 이제 본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유튜브 많이 봤었어요. 유튜브로 이제 해보고 실제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이 기존에 그 장판 이렇게 다 걷어내면 이 장판 시공하는 전문 시공사들이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그 선을 잘 보면 그 선에 맞춰서 이제 시공하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 걷어내고 장판 기존 걷어내고 딱 청소해 보면은 매직으로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선에 맞춰가지고 딱 시공하고 그거는 장판은 한 몇 번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깔아가지고 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장판하고 도배를 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유튜브 보니까 또 이제 셀프로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장판 도배 뭐 내가 했다가 잘못되면 이거 어떡하나 임차인데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풀바른 벽지로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보면은 뭐 그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임대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정도는 해야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임대인이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제가 잠깐 방금 생각난 생각인데 추후에 강의를 이쪽으로도 저는 하시면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막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이걸 시도하기는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도배 반 이렇게 기초반 장판 기초 중급반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배우러 오실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무자격일 텐데. 사업화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그 소송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 별로 겪고 싶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소송 관련돼서 혹시나 경험 사례가 있으실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가 이제 직접 소장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그 법원 2번 출석해가지고 승소. 다행히 또 상대가 또 이제 그 법원에 참석하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가야 돼요. 그거를 안 가게 되면은 이제 괘씸으로 되나요? 바로 그냥 이제 2번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승소입니다. 법률계에서는 출석을 안 하는 걸 쌍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참 2번 하게 되면 쌍불이면 무조건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대사업에 대한 이제 소송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윗집하고 누수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상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번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소장도 만들어보고 소증이라고 하는 증거도 다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서 승소 경험이 있는데 우선은 임대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 책에도 내용 증명까지는 이제 양식을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내용 증명 숱하게 많이 보내봤죠. 근데 이 소송이 명도소송이거든요, 보통. 명도소송은 그렇게 승소하기 어렵진 않아요. 시간이 문제죠.
그 시간을 보증금이 작으면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보증금 다 깎이고 뭐 승소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 자체를 그래도 소송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도 소송이든 어떤 소송이든 이제 그 경험을 해보면 내가 임차인한테 보냈던 문자 하나 그리고 그 내용 증명 하나가 나중에 소증이라고 하는 이제 소송의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그 임차인한테 그 뭐 월세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은 그거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끔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내가 이 임차인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명도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문자 하나 보내더라도 이제 뭐 내용 좀 보내더라도 항상 이거는 뭔가 소송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면은 조금 더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에 대비하라고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고, 실제로 소송은 그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최대한 이제 임차인하고는 협의를 하고, 그리고 보통 명도 소송은 사실 그게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명도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장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이제 절차로 그렇죠. 가야 되는데, 집행관 이제 섭외를 해서 강제 집행을 이제 뭐 강제 개문을 해서 뭐 집기를 끄집어내고, 근데 그 집기를 또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다른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료를 또 다 그렇죠. 우선 1차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집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까지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정말 어려운 거고, 실제 임대하면서 상가가 아니고서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도 소송으로 사람 끄집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의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죠. 책 내용 중에 1년에 최소 한 건 이상은 매수를 하기, 그런 챕터에서 임대사업은 부동산을 꾸준히 매입해야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하신 내용이, 특히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어리신 20대, 30대 자산이 아직까지 이제 많지 않으신 분들이,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그분들께 와닿게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조언이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책에 제가 이제 그 1년에 한 건 이상 매수를 이렇게 시도라도 이제 네. 성사가 안 되더라 시도하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하는 것도 약간 습관이거든요. 이거 감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격이 안 맞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시도는 계속 합니다. 3달에 한 번씩, 5달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몇 번은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감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제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좀 진짜 이 투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이제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 좀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이제 직장 이제 입사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게 한 3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 다닌 지 한 15년 정도 됐고, 임대사업은 한 12년 정도 됐는데, 10년 이상 해보니까 진짜 빨리 하기를 잘했다. 한 살이라도. 왜냐면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퇴직하고 이제 좀 시간 많을 때, 그때 뭐 경험도 뭐 이제 경험이 그때 없을 때죠. 퇴직하고 이제 나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할 때가 28 정도,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일찍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뭐 자산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심을 섰다면은 조금 일찍,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시간이 좀 많으면 그때 시작하겠다. 근데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돼요. 확실히. 요즘에는 진짜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이제 뭐 급락하는,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뭐 사놓으면 오르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이제 보는 눈을 많이 이제 길러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작게 시작해라. 작게 시작해라.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려고 이제 그 시장에 나와 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원룸 한 동이 그냥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월세 세팅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다음 달부터 계좌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그러면은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그 경험도 없이 이제 그런 매물을 먼저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뭐 소형 아파트 한 채, 작은 아니면 이제 빌라 한 채 그렇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만약 그걸 팔고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을 때 그런 이제 물건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월세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물건을 덥석 사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축, 뭐 빌라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게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끔 시장에 나와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월세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네.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작게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20대 초반 후반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이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 경험이 오래 쌓일수록 대처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뭐 퇴직 후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뭐 요즘에는 나이 지긋한 퇴직 후에 이렇게 뭐 시작한다 이러고보다는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그 경험을 오래 쌓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충분한 현금으로 원하시는 현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공감되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항상 이제 뭐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룸 건물을 쉽게 오늘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물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냐 적정한 월세 수익률이 맞냐 실제적인 좋은 수요가 꾸준히 많은 원룸 위치라든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졌냐 안 키워졌냐 상황에서 덥석 그냥 공인중개사에서 얘기하는 뭐 여기는 몇 프로 뭐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드리고 월세를 몇백만 원 통장에 넣어드리고 그 장밋빛 미래만 보고 덥석했다가 내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직 아닌데 덥석을 하면 아주 또 나중에 또 후회할 상황 또 아주 피치 못할 상황으로 다시 되팔게 됐을 때 가격이 더 낮아져서 팔게 되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작게 시작하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데 만약에 모아놓은 뭐 돈이 많이 없으신 분 중에서 의욕은 있고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돈을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젊을 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만화부 통장을 빚을 내서 흔히들 말하는 뭐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좀 자기 수양적인 부분 요즘에 돈 모으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 만약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 단위로 해서 모아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어떤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1억을 모았다는 거가 기사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댓글을 보니까 뭐 좀 약간 냉소적인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와 1억이 무슨 돈이냐 아니 알바에서 뭐 1억 모은 게 무슨 자랑이냐 뭐 1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부자분들이 하셨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가격 그 금액을 모아본 사람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인내력이라든지 돈에 대한 그 뭐 뭔가 이제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을 무한정 모으는 것도 좋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는 내가 좀 바로 투자를 이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그 정도를 모으면서 자기 수양적인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측면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3천에서 5천 정도 만약에 그 자본금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또 이제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영역하고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드머니가 작을수록 좀 위험한 투자에 목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돈이 좀 커질수록 덜 위험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돈을 모으는 거하고 레버리지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네네. 저는 3천에서 5천 정도는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이후에 투자를 해봐라. 저도 3년 직장 생활 하면서 3년 동안 돈을 이제 안 쓰고 정말 모아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한 게 되게 그 잘한 것 같은 게 그때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너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시각 자체가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막 늘어나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를 전세를 이제 갭 투자를 하더라도 전세를 끼고서는 사서 이걸 월세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그 자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 전세 그렇죠. 세입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그 정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연습, 인내, 그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무 늦게 시작하지는 말고 좀 빨리 시작을 하되 초반에는 반드시 시드머니를 절제와 내가 소비 절제와 통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목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인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절제나 인내를 키울 수 있는 네. 또 돈에 대한 시각도 또 아직도 우리가 또 좋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 같네요 보니까. 네. 임대 사업을 거기에 대하는 마인드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 투자 이 월세 수익형 이쪽 투자기에서 오랫동안 많이 또 투자를 하셨고 또 살아남으셨다고 우리가 또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지금 필요하신 난 나중에 월세 수익을 난 좀 해보고 싶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런 마인드 올바른 마인드 어떻게 우리가 이 임대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선배님으로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께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요. 우선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 시간이 가장 이제 네네.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저도 되게 그 좀 심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게 이게 그 자산의 이제 급등기에는 정말 임대사업 이거 해서 그 수익이 뭐 자산 잘 투자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버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약간 자괴감에 빠질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그 이제 유혹이라고 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거를 이제 심적으로 그 좀 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다. 뭐 5년에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단기간에 이제 승부를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요. 정말 자기가 그 임대사업 하다가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 자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노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조금씩 쓰면서 그냥 살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사업을 처음 하겠다고 만약에 했으면 최소한 저는 5년 길면 잘하면 10년인데 최소한 5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만 이제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 5년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올 수도 있고 감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끌고 이제 나가면은 정말 10년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 사업을 아까 뭐 초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뭔가 퇴직을 하거나 내가 뭔가 시간이 이제 생기면 그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들었으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퇴직 후부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그 하게 되면 전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뭐 20대 초반이라도 가능하면은. 왜냐면은 지금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젊은 친구들 되게 부러운데 네. 그만큼 가능성도 많고 10년이라는 만약에 시간을 주어졌을 때 저는 이제 임대사업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왔지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갭 투자와 임대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네. 그리고 아무리 갭 투자가 이제 뭐 어렵고 그렇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분들은 월세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중에 그 자산이 좀 더 올랐을 때 팔면서 또 수익이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향마다 다르긴 그렇죠. 한데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는 않고 이제 임대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차근차근 늘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그리고 조급함.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임대인은 이것도 약간 마인드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좀 놀란 게 가전제품에 있는 우리 보통 원룸이나 들어가 보면 이제 옵션들 중에서 가전제품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6개월마다 청소를 또 하는 것. 또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아까도 도배장판 그 부분에서 놀랬지만 용접 관련된 이런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기술을 장착하고 계시다는 말이야 하면서 제가 놀랐던 이런 책을 보면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도대체 이 계속적으로 직장인이시고 또 임대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발전하시려 하고 공부하시려 하고 계속적으로 이 안정된 틀 안에서 자꾸
도전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박완규 작가님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다크호스님이 이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까지 저는 지금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이제 용접기술, 용접사 자격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비기능사, 와. 그리고 자동차 도장기능사, 자동차 관련 2개랑 이제 용접 쪽으로 해서 3가지 이제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직장 다니면서 제가 틈틈이 이제 배우고 배우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취득한 자격증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제 직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기술들을 취득을 하면서까지 하게 됐나 봤더니 네. 가장 그 특징적인 하나가 그 도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도전을 해서 얻는 그거를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속에 그런 이제 생각은 들 수 있죠. 네. 뭔가 이거를 해볼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는 경우가 뭐 이제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지금 뭐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외부 요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 도전 의식이 있을 때 항상 피하지 않고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도전 의식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그거를 응해가지고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다크호스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거를 이제 블로그에서 처음 봤었어요. 네네. 우리 블로그 이웃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이제 블로그를 보다가 오늘부터 이제 뭐 영상을 찍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네네. 예, 그래서 다크호스님도 그 도전에 이제 응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을 쓰겠다는 것도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도전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써서 책까지 나왔고요.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이런 그 도전, 한번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도전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뭔가 분명히 얻는 건 있을 거야. 네네. 그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뭐 자격증도 그런 전혀 이제 특수한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자기 능력이 이제 그렇게 도전하면은 분명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삶에도 곳곳에 침투해서 뭔가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마음속에 도전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한번 응해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유튜브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임대인이 갖춰야 될 그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을 건데 저는 가장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임차인의 불편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린다거나 또는 뭐 내가 직접 그런 좋은 도배장판 기술들을 익혀서 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 베이스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성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실. 계속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주인의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성실성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업은 뭐 단기 차익을 항상 말씀하시면 단기 차익을 통해 가지고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정권 같은 피를 이렇게 얻어 가지고 몇 억을 시세 차익을 내고 아파트 같은 것도 시세 차익을 이렇게 하는 이런 투자가 아니고 꾸준하게 월세 흐름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 관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우리 그 건물 자체도. 근데 여기에 밑바탕은 항상 마인드적인 성실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보통 안주하고 싶고 그 안정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은 벌써 외부로 나가기가 싫고 그냥 회사하면 그 조직 안에서 또는 여기서만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도전하는 것도 좀 두려운데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그 바탕 자체도 도전의식도 있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이게 계속적으로 성공해 나가시고 내 인사이트가 쌓이려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완규 작가님 같은 분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임대인들 중에서도 뭐 나쁜 분도 당연히 계실 거고 임차인분들 중에서도 뭐 좋은 분들 이렇게 안 좋은 분 계실 거지만 이런 분만 대한민국의 임대인으로서 있다면 임차인 임대인분 누구나 다 행복한 참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또 오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시국에 무슨 금리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무슨 뭐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금리가 뭐 4개월 연속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아니 임대인들이 그 대출 받아가지고 다 건물 투자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지금 무슨 수익형 부동산 또는 뭐 원룸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부탁드렸으면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임대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자산이 고평가됐을 때는 이 자산의 실제적인 그 가치가 아무래도 이제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산이 이제 저평가되고 조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가치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오히려 투자를 할 때 대출에 의존을 하거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존을 해서 그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은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면은 대출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도 대출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 하나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한 건 또 이렇게 아파트 또 매입을 했는데 동호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잘 안 나오는 동호수인데도 갑자기 그렇게 또 급매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가격을 좀 더 조정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자체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는 거하고 월세를 비교해 봤을 때 월세가 더 쌀 경우에는 그러면은 월세로 돌아오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전세를 만약에 10개 정도의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2개나 3개 정도는 월세로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월세에 대한 또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대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은 항상 나한테 유리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자는 저렴하지만 너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샀다가 이제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투자 못 하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돼서 내가 살 수는 있지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대출 받아서 이거 사서 내 이자 못 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안 좋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은 없고 대신에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 그리고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까 다코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제 고금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졌다 끝났다 그런 분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고 이 현금 흐름하고 기존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또 매입을 하고 또 이제 부동산들이 또 다시 또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매입을 하고 저는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외부 요인을 너무 자기 투자에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끔 타개해 나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끔 나한테 유리하게끔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공부를 지금 상황에 공부하는 게 좋은 게 갑자기 내가 아는 지인이 아파트 투자 잘해가지고 몇억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공부할 의지가 사라져 버려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공부해봤자 뭐하냐 이거 아파트 잘 투자하면은 몇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고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 공부를 해놔가지고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저축의 중요성 저축은 시드머니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 수양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1억을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 자체도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최소한 저는 3,000, 5,000 그렇게 단위로 모아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라. 그리고 그 모으는 동안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렇게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도 만나보고 내가 살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마인드보다는 내가 진짜 살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또 얘기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죠.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런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붙잡고 가면은 분명히 기회는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힌트가 있는 게
최근에 그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네. 또 좋은 층, 좋은 동을 매수하셨다고 하셨을 때 누가 봤을 때는 지금 왜 아파트를 투자하지라고 그런 또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도 계실 거지만 지금 오히려 그분들이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겠죠. 그 아파트를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로 이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계속 보면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좋은 가격이 좋은 매물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아마 그 전에 다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마 처음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채널 다코스TV 구독자 분들께 향후 또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향후에 작가님의 목표, 계획 같이 좀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코스TV는 제가 이 책을 집필 계획할 때부터 되게 출연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책을 쓰게 되면은 꼭 여기 네. 다코스님하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출연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영광적인 자리인데, 아유. 다코스님 저하고 이제 같은 임대사업자시기도 하고, 임대사업자들 모임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 블로그 이호시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봤습니다. 글로만 봐왔고 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또 투자자들 위해서, 우리 초보 투자자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서는 여기에 정말 출연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코스TV를 보면서 진정한 투자자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네네. 우선은 저 뭐 앞으로 네네. 계획하고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되는 시기에 좋은 물건들을 많이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 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살 때부터 월세를 역산해가지고 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네네. 매입 가격이 딱 어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 가격이 되면은 이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이제 책에도 제가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뭔가 네네. 사람이 목표를 글로 쓰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읽게 되면은 이루어지듯이 이 책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대형 서점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책에 딱 써놨어요. 5년 동안 12채로 해서 이제 30채를 만들어가지고 최종 목표로 그렇게 잡는다. 그게 달성됐을 땐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갈 거고 지금처럼 무리하지 않고 현재 현금 흐름을 가장 잘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향후 이제 목표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책을 출판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출판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양극화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액으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아마 다코스TV를 보시는 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검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투자법들이 너무 난무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저도 이렇게 다코스트 이제 TV처럼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책을 만약에 이제 쓴다고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책이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8월 22일 날에 지금 나왔는데 이제 지금 촬영 날짜가 오늘이 3일인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석 전에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관련돼서 책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같은 또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또 고민 또 앞으로 목표, 계획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책 구독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이셔야 되겠죠.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 그분들에 한해서 제 구독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댓글로 명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나는 임대인입니다라는 이 책, 박한규 작가님이 이 책을 나는 왜 꼭 받아봐야 되는가 관련돼서 성심성의껏 댓글을 적어주신 10분을 선정을 해서 추후에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이제 선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거기 정성스럽게 댓글을 포맷대로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10분을 추첨해서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배송해 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또 해주시고요. 저는 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추후에는 또 지금 또 직장이시라서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추후에 또 유튜브도 개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화돼 있던 기술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투자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도배, 장판, 용접 관련된 이 너무너무 컨텐츠들이 이거를 섞이기는 너무 아쉽거든요. 추후에 영상화를 해서 또 이렇게 또 교육적으로 사업도 확장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께 임대사업을 꿈꾸는 초보자분들이라든지 희망하시는 분들께 더더더더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교육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멘토로서 활약을 해주시는 것을 저도 하나의 또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을 긴 인터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편집 잘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또 같이 또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